내용이 불완전하여 요약할 수 없습니다. 존슨은 그의 전임자 존 F 케네디로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인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위기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위기는 북베트남에서 남쪽으로 그 이상으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포함하며 미국을 위협합니다. 이는 냉전시대 소련에 대한 미국의 지역 내 위치를 위협합니다. 처음에는 그는 남베트남군을 훈련시키고 무장시켜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하는 정책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tonkin만에서 미국 전함이 공격당하자 그와 그의 정부는 이제 더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1964년 미국의 군사복합체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크고 매우 정교한 이 복합체는 그 앞에 놓인 어떤 목표든 달성할 수 있다고 믿어졌지만 그럼에도 베트남에서는 이 기술적 경이작이 진흙 속으로 내려가 적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지도자들은 가장 가치 있는 장비인 미국 병사의 개선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미군에게 인내력, 힘, 공격성 증대와 전쟁 스트레스로부터의 보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약물로 강화된 초인적 병사의 시대였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베트남 전쟁이 약물 전쟁이 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세계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쟁의 역사를 통해 군사 지휘관들은 항상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병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며 승리를 확보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국가가 생기기 전 인류가 작고 종종 유목민족으로 살았을 때 다른 그룹과의 충돌은 종종 가장 많은 전사를 가진 부족이 승리자로 나타나 적들을 무차별적으로 폭력으로 죽이거나 창으로 찔러 죽이는 혼란스러운 폭력의 향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족들이 연합을 형성하는 위험성 때문에 가장 큰 단일 부족조차도 자신들이 수적으로 밀릴 수 있었고 이것이 완벽한 병사를 만드는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기본적인 발전, 즉 규율을 이끌어냈습니다. 군대의 규율은 전쟁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지휘관들이 군사 캠페인을 더 잘 지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규율을 심어주고 명령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또 다른 주요 혁신, 즉 훈련의 표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현대의 눈에는 당연해 보이지만 표준화된 훈련은 전체 군대가 전투가 시작될 때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군대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병사들은 전투에 필요한 규율과 훈련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정신적 조건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종교적 세뇌나 그들이 싸워야 할 대의에 헌신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사랑하는 이들이 위협받는 것으로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역사상 첫 번째 초병사인 로마 군대가 전쟁을 위해 병사들을 조건화하고 그들에게 세 번째 중요한 조건인 승리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병사들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화는 현재까지 군대의 주요 부분이었으며 병사들은 사람보다는 국가 재산으로 여겨져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용인되어 왔다. 1960년대 초로 빠르게 돌아가서 동남아시아에서 펼쳐지는 상황에 대한 미국의 점점 커지는 우려를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요소인 훈련, 그리고 승리의 의지가 당시 미군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고려해 봅시다. 1964년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훈련 잘 받고 규율이 가장 엄격한 군대 중 하나였으며 우수한 무기, 기술, 그리고 한국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전투 경험을 보유했습니다. 1964년 tonkin만 사건 이후 베트남에서 미국의 승리를 확신하는 이들이 그 이유를 종이 위에 남겼습니다. 당시 북베트남 해군의 미 해군 전함 공격으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직접 개입하게 되었죠. 그러나 승리를 원하는 세 번째 요소에 대해 말하자면 상황이 약간 더 불명확해집니다. 미국의 군사 및 정치 지도부에게는 개입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남베트남이 공산권에 빠지면 인접한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이 중국과 소련의 기지를 제공하게 되어 그들의 배와 항공기가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계대전 세발발 시 태평양에서 미국 이익 공격 가능해질 것입니다. 워싱턴에서는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지만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미국 군대의 대부분을 이루는 보통 사람들은 종종 베트남의 위협에 대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태평양 건너 일어나는 일들이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공산주의 세계로부터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선전에 세뇌되어 미국 군대가 너무 강력해서 심지어 핵전쟁에서도 집에서 진짜로 패배할 수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외래적인 사람들과 문화를 위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벌이는 동기는 낮았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미국의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 징집된 병사들 사이에서는 사기가 눈에 띄게 조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믿는 군대의 강경파 사이에서도 전쟁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적군은 정글전에 맞춰 생활 방식을 진화시킨 반면 미군은 종종 이런 전투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전투력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미국 지도부는 병사들의 지구력 향상과 복지 개선을 위해 약물 사용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러한 성능 향상 약물이 민간인을 병사로 형성하는 것을 혁신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수정하여 싸우고 쉽게 만들고 아마도 첫 번째 세대의 초인적 병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전쟁이 신체적으로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결코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한탄했듯이 병사의 첫 번째 덕목은 피로를 견디는 것이다. 용기는 단지 두 번째로 중요한 덕목일 뿐이다. 베트남은 미군이 겨냥했던 다른 많은 충돌과는 달랐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는 베트남의 미국 군대 지도부 대부분이 경험을 쌓았지만 동남아에서의 전투는 확립된 전선이 없었습니다. 이 지역 전쟁에서는 일부 지역은 적의 활동이 만연한 반면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았고 그 이유나 규칙은 불명확했다. 게다가 살기 힘든 지형과 밀림 때문에 행군조차 어려웠고 차량이나 장갑차 사용은 더욱 난망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 병사들이 지니고 다녀야 하는 다양한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투 중에는 분명히 축복이었지만 이 더운 습한 환경에서는 거의 언제나 저주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가장 강인한 서양인마저도 부술 수 있는 충돌임이 곧 분명해졌다. 헬리콥터로 넓은 지역을 넘나들 수 있었지만 병사들이 착륙하면 문제가 남아있었고 착륙 가능한 곳이 제한적이었으며 숨겨진 적의 위치를 모른 채 날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미군 병사들은 적을 찾아내고 좋은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 정글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물론 병사들의 몸이 베트남의 요구에 적응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체력 훈련은 최우선 순위였지만 자연은 그렇게까지 할 수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료 이후 여러 의사들이 미군과 함께 소위 PEP 알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피로의 영향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런 연구로 병사들에게 디스트로아페타민을 제공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인내력을 높였습니다. 이 약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수면장애인 김현증과 주의력 결핍 과다활동 장애, 즉 ADHD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지만 베트남에서는 성능 향상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미군 지침에 따르면 48시간 순찰에 대해 미군 인원에게는 20mg이 처방될 수 있었으며 이는 약물 없이 동일한 기간과 활동에 비해 뚜렷한 개선을 가져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발급량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고 한 병사는 마치 사탕처럼 나눠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미 해군이 약물의 가장 큰 사용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아무 일 없을 때 임무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그들을 깨어있게 할 자연적 자극이 거의 없었습니다. 1971년에 범죄에 관한 하원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1966년부터 1969년 사이에만 군인들에게 총 2억 2,500만 정의 향강제, 덱스트로아페타민이 현장에서의 성능 향상을 위해 발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적으로 해군의 각 장병이 연간 21점 일약을 섭취했음이 밝혀졌고 이어서 미 공군이 17점 5약을 섭취했으며 미 육군은 13점 8약을 섭취했습니다. 군 지도부 입장에서 이 약물은 공격성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어 매력적이었습니다.
밀턴 만조니는 전쟁 동안 장거리 정찰소대, 즉 LERP의 구성원이었고 약이 어떻게 인용하면 용기를 부여하고 깨어있게 해주는 감각을 줬는지 설명했습니다. 모든 시청각이 고조되었다. 당신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었고 때로는 정말 무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덱스트로아페타민 정제는 종종 정기적인 스테로이드 주사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덱스트로아페타민은 결코 놀라운 약이 아니었고 정기적 복용자들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잘못 사용하면 이 약이 심장과 순환계에 영향을 미쳐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마비, 차가운 느낌,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창백한 외관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효과는 당시 치료를 받았어도 추후 심장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지오니가 설명한 대로 주변 환경에 연결된 느낌은 뇌를 압도할 수 있으며 이는 받은 정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니아, 정신병, 환각, 제어 불가능한 공격성, 편집증, 불필요한 위험 감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의 사용은 군인 내부의 훈련을 잃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부대의 결속력을 손상시키거나 심지어 팀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덱스트로암페타민을 복용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당시 군부대에서는 특히 베트남에서의 복무 요구사항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알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 수용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안받은 사람 중 거의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알약을 복용하지 않은 지나치게 피곤한 군인이 알약을 복용한 다른 사람들을 저해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사령부에서 알약을 복용하도록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이 병사들은 종종 체력이 떨어지고 약물을 복용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 저항력이 가장 약할 때 알약을 제공받았습니다. 군인들 사이의 약물 사용에 대한 일부 연구에서는 베트남 파병 전 미군 병사 중 약 3.2%가 암페타민류 약물의 정기적인 사용자였다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표준 1년 근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수치는 5.2%로 상승했는데 이는 실제로 1967년에 19,000명의 미군 병사들이 현장에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향상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정기적인 사용은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몸의 화학 반응이 약물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중독될 것입니다. 이것은 약물이 작전상 필요하지 않아서 발급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었고 몸이 이제 그것에 의존하게 되면서 당연히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결과가 따랐습니다. 이런 알약을 복용하면 장기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무지 때문에 수천 명이 이런 자극제를 받는데 중독되었습니다. 군사 지도부의 관점에서 이것은 그들의 병력들의 심리적 안녕에 관련된 또 다른 요소였습니다. 병력의 사기는 오랫동안 성공적인 캠페인을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낮은 사기는 패배주의로 이어져 규율 문제와 전투 노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집단 자살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20세기 우의 시작과 현대 정신과학의 탄생까지 군사의학이 실제로 전쟁에서 심리학이 하는 역할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까지였습니다. 물리적 질병이 군대 부대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였고 1950년대 중반에는 전투 중인 병력들의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큰 노력이 있었습니다. 거의 물리적 부상처럼 보는 미국군은 다시 약물을 해답으로 보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전투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약물 중 하나로 길락소스미트클라인의 제조한 브랜드 이름 토라진인 클로프로마진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토라지네은 페노티아진 항정신병 약물로 이는 뇌 내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사용하여 전송되는 메시지를 차단함으로써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평화 시대에는 이 약이 조현병이나 조증성 우울증 그리고 아동의 심각한 행동 문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베트남에서는 마리움 약과 마찬가지로 전쟁 불안을 치료하는 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비밀이 아니었고 널리 보도되었으며 GSK는 명성 제고를 위해 국방부 내에서 해당 사업을 공개적으로 홍보했다. 약물 효과 연구 결과는 그 사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군사심리학자들은 미군 병사들 중에서 정신적 붕괴율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약 10%, 한국전쟁에서는 약 4%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이 비율이 1%로 떨어져 병사 1000명당 12건으로 나타났다. 종이 위에서는 병사들에게 약을 주어 전투로 인한 정신적 피로나 불안을 막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였지만 비평가들은 이 수치가 시야를 매우 좁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정신과 의사들은 군대 내 동료들의 작업을 모니터링하면서 약물이 신체 능력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이 약물을 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는 동안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심리치료 없이 복용된 약물들이 문제를 단지 억제할 뿐이며 이 문제들은 심리에 깊게 뿌리박혀 있어 물론 몇 년 후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로 표면으로 터져나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저자 루카시 카멘스키가 Shooting Up: A Short History of Drugs and War라는 저서를 위해 연구한 내용입니다. 군사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항정신병 약물만이 전쟁의 트라우마 영향을 상쇄한다는 신화 때문에 갈등이 끝난 후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장애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전쟁 지역에서 벗어나 미국의 일상생활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의 매일 폭발하는 감정과 필터링되지 않은 기억들을 다루기 위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처방된 약물로 이 트라우마를 더 이상 억제하지 않으며 수천 명의 제향 군인들이 대체제로 여가용 약물을 찾았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 병사들 사이 여가용 약물 사용이 급증했고 마리화나를 피우는 병사의 이미지는 M16 소총을 든 병사를 실은 휴이 헬기가 하늘을 메우는 장면처럼 전쟁에 대한 대중인식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인들이 마약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지만 베트남의 군사 지휘관들은 실제로 그 사용을 용인하였으며 그것을 처방된 약물과 전통적인 병사들의 술 소비와 같은 또 다른 대처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더 비관적으로 보고했는데 공식적인 출처나 1960년대 미국의 반문화 세대로 인해 증가한 약물 사용으로 병사들 사이에서 약물 사용 환경이 만연해 이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휴무 시간에 병사들의 자가 치료를 묵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68년 1월 베트남전 참전 용사 존 스타인백이 워싱턴 매거진에 군대 내 마약 사용 실태를 폭로하는 글을 쓰자 군 당국은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응해 미군은 마약류 사용자 단속에 나섰고 한때는 일주일에 1000명의 병사가 마약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가용 약물 사용은 지속적으로 만연한 문제였다. 방위부의 1971년의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군대의 51%가 마리화나를 피우고 31%가 리서지닉산, 디에티라미드 메스칼린 또는 사이로신 버섯과 같은 환각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코카인이나 헤로인과 같은 더 강한 약물을 복용했다고 인정한 사람들이 추가되었는데 이러한 약물의 공급량은 마약 거래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내전 덕분에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국내의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미국 언론은 마약 중독 GI들이 집으로 돌아와 범죄와 폭력을 퍼뜨리고 있다는 주장으로 넘쳤습니다. 응답으로 미국 정부는 1971년에 시작된 다소 거칠게 명명된 골든 로우 작전을 시행했는데 이는 모든 귀환 군인들이 귀국 전에 요별 검사를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검사에 실패한 사람들은 베트남에서 디톡스를 위해 머물러야 했고 이는 병사들이 복무 기간이 끝날 때 마약을 끊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체력 향상을 위해 지휘관에게 발급받았던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을 얻기 위해 베트남 블랙마켓에서 구입했던 마약 문화는 미군에 확산되었고 끊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루카시 체미엔스키는 책에서 마약 중독 해소가 베트남전 당시 미군 병사들의 베트남인에 대한 잔혹 행위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 병사의 증언을 공개했는데 이 병사는 장기간의 전투 순찰 중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스트로암페타민을 사용한 후 순찰이 완료되고 포지트론 방출 단층 촬영,
알약을 더 이상 받지 않은 이후의 며칠 동안 그는 너무 흥분하여 한때 베트남 아이들 일부를 쏠까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 자신을 발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었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제력을 잃고 어떤 끔찍한 행동을 했을지 의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전쟁 후 많은 병사들은 어려운 재활 프로그램을 거치거나 약물 중독에 빠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병사의 성능 향상을 위한 약물 사용 문제를 부각시켰지만 논란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양 문화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약물 사용을 계속해서 추진하며 이는 군사 세계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쟁 후 수십 년이 지났지만 군 지휘관과 정신과 의사들은 병사들에 대한 약물 사용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다. 이러한 실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대의 약물과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증가, 그리고 그들의 사용에 대한 치료에 대한 이해가 결합되어 전쟁의 고난을 돕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은 훨씬 더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특히 2000년대 초반의 테러와의 전쟁과 같은 여러 극장에서의 군사작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압력으로 인해 약물에 관한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2008년 미국 국방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7년 9월부터 이라크에서 근무하는 현역 병력에 대한 마약 처방이 월 5만 정도로 증가했으며 이는 2003년 10월의 월 3만 3천 정도에 비해 많은 증가입니다. 이는 전쟁 피로나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병사들이 미국으로 의료 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2009년 멜로디 피터손이 NBC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신 무기를 갖추고 고압력 환경에 배치된 이 병사들에게 발급된 많은 항구울제들은 연방항공당국이 민간 항공사 조종사들이 그것을 복용하는 동안 비행하는 것을 금지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그 영향을 받는 동안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약물로 강화된 초인적인 병사들이 큰 거리를 쉽게 이동하고 전쟁의 부도덕성에 심리적으로 상처받지 않는다는 아이디어는 기술이 병사들을 돕는 데 점점 더 사용되면서 악몽 같은 공상과학 소설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 의료 개입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계속해서 강렬한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베테랑 복지 문제가 서양에서 직무를 놓고 경쟁하는 상반된 당사자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축구공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이든 이 문제는 곧바로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